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골관절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골관절염의 원인부터 관리까지 쭉 다룬 의학 텍스트인데요. 여기서 핵심 정보랑 또 흥미로운 관점들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게 주변 어르신들이나 어쩌면 청취자분 본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상당히 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골관절염 하면 보통 그냥 관절이 닳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는 이걸 관절 부전, 영어로는 joint failure라고 정의하네요. 느낌이 좀 더 심각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관절 부전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골관절염이 단순히 그 연골, 물렁뼈만 닳아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연골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뼈, 또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우리가 활막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리고 인대, 근육까지. 그러니까 관절 전체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관절 전체의 문제군요. 네, 물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그 관절 표면을 덮고 있는 매끈한 연골 있잖아요. 초자 연골. 그게 국소적으로 또 울퉁불퉁하게 닳아 없어지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 골관절염이 유독 특정 관절에만 잘 생긴다는 점이에요. 자료 보면 엉덩이 관절, 그 고관절, 그리고 무릎, 엄지발가락, 목이나 허리 척추, 손가락 끝마디나 중간마디,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 이런 데는 흔한데 네, 이외로 손목이나 팔꿈치, 발목에는 잘 안 생긴다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진화요? 네. 그러니까 우리 관절의 어떤 기본적인 설계는 네 발로 걷던 조상에 맞춰져 있는데 인간이 서서 걷고 또 손을 막 정교하게 쓰게 되면서 특정 관절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하가 가해지게 됐다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무릎이나 고관절은 서 있거나 걸을 때 체중 부하를 계속 받게 되고요. 엄지손가락 기저부는 왜 이렇게 물걸 짚는 동작, 핀치 그립이라고 하죠. 네네.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발목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하중 스트레스에 좀 더 잘 견디도록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관절이 꽤 닳아 보여도 정작 본인은 안 아픈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랑 실제 느끼는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구조적 골관절염이랑 환자가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증상성 골관절염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 구분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연골이 닳거나 뭐 뼈가 좀 자란 소견,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아주 흔하게 발견되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아픈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증상이 있는 골관절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병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60세 이상 인구의 한 12% 정도가 무릎 통증을 겪고 있고 고관절은 그보다 좀 적어서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네, 12%면 꽤 많은데요. 손가락 마디에 뼈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헤베르덴 결절, 부샤르 결절. 이런 건 노인분들한테 아주 흔하지만 실제로 아픈 경우는 한 10% 정도라고 하고요. 맞아요. 결국 우리 삶의 질이나 의료비 부담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증상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증상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골관절염에 더 잘 걸리는 걸까? 이 위험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네요. 관절 자체가 좀 약해지기 쉬운 취약성 요인이 있고 또 관절에 무리를 주는 부하 요인이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먼저 그 관절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부터 볼까요? 네,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나이입니다. 나이요? 네, 40세 이전에는 사실 골관절염이 드물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아주 흔해지죠. 이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연골세포 자체가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연골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약해지고요. 아, 또 관절을 보호해주는 주변 근육이 약해진다거나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좀 둔해진다거나 인대가 느슨해지는 이런 전반적인 보호 시스템이 약화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성별 차이도 크다고 들었어요. 특히 중년 이후 여성에게 훨씬 흔하다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혹시 호르몬 영향 이런 건가요? 네.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이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정은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은. 네. 남녀 간의 해부학적 구조 차이나 생활 방식 차이 같은 다른 요인들도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또 관절 부위별로 차이가 좀 큽니다. 아, 부위마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나 손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유전적 영향이 한 60% 이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와, 60%요? 꽤 높네요. 그렇죠. 근데 무릎 같은 경우는 유전성이 한 30% 미만이거나 심지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 무릎은 왜 낮죠? 아무래도 무릎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외부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체중 부하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 GDF5 같은 유전자가 관절 모양 자체에 영향을 줘서 위험을 높인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렇군요. 여러 관절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유전보다는 그냥 노화의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 유전이나 노화 말고도 그 관절 자체의 모양이나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고관절 모양이 좀 이상하게 태어났다거나 고관절 이형성증, 아니면 어릴 때 알았던 특정 질환들, 레그페르테스병 같은 거요. 네. 혹은 젊었을 때부터 고관절의 뼈 모양이 서로 잘 안 맞아서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 이걸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FAI라고 하는데요. FAI요? 네, 쉽게 말하면 엉덩이 관절에 공이랑 소켓 모양이 딱 들어맞지 않아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골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부상 경험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인대가 끊어졌다거나 하는. 네, 맞습니다. 특히 관절 내부에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겨서 뼈가 그냥 푹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데 아, 무섭네요. 네, 이런 심각한 손상은 관절 모양 자체를 변형시켜서 골관절염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나 반월상 연골 파열,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처럼 관절의 안정성을 딱 잡아주는 구조물이 손상돼도 조기에 골관절염이 올 수 있고요. 그 프레이밍햄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과거에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던 남성들은 나중에 수술을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무릎 골관절염 위험이 무려 3.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3.5배요. 와, 한 번 다치면 진짜 영향이 오래 가는군요. 그렇죠. 다리 모양, 그러니까 소위 O자다리, X자다리 같은 관절 정렬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무릎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O자다리, 의학용어로는 내반슬이라고 하죠. 네, 내반슬. 이건 무릎 안쪽에 체중이 쏠리고 반대로 X자다리, 외반슬은 무릎 바깥쪽에 체중이 쏠리면서 그쪽 연골이 집중적으로 닳게 됩니다. 아, 한쪽만 닳는 거군요. 네, 이렇게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가 계속 몰리면 연골 손상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뼈에도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MRI를 찍어보면 골수부종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이게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에도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그리고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이 근육이 약한 것도 무릎 보호 기능을 떨어뜨려서 통증성 골관절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더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 요인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비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비만은 특히 무릎 골관절염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위험 요인입니다. 강력하다고요? 네, 고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그냥 한쪽 다리로 설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무릎에는 자기 체중의 3배에서 많게는 6배에 달하는 하중이 실리거든요. 헉, 6배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늘면 이 부하가 정말 엄청나게 증폭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체중을 한 10% 이상만 감량해도 연골 손실 속도를 늦추고 통증 완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10% 감량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무게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같은 어떤 물질들,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아, 염증까지요. 단순히 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군요. 그럼 직업적으로 관절을 좀 많이 쓰는 것, 예를 들어 뭐 계속 쪼그려 앉는다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직업, 이런 것도 문제가 될까요? 네, 그런 직업군은 확실히 무릎 골관절염 발병률이 높습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장시간 일을 하면서 근육이 피로해지면 충격 흡수나 관절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여가 활동 수준의 운동 있잖아요. 네네. 그런 운동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골관절염 위험을 딱게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죠.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만약에 이미 관절 부상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 달리기를 계속한다거나 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위험이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나 올림픽 선수 같은 아주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일반인보다는 무릎이나 고관절, 골관절염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렇군요. 엘리트 선수들은 좀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위험 요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관절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연골이 닳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초기에는 연골 표면이 좀 거칠어지고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연골 세포들은 처음에는 이걸 복구하려고 막 활발하게 증식을 해요. 아, 복구하려고 하는군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연골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분해하는 속도가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게 됩니다. 아, 밑 빠진 독에 무릎 꿇기처럼. 그렇죠. 그리고 연골의 뼈대 역할을 하는 콜라겐 구조도 손상되면서 연골이 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붓고 탄력을 잃어버리고 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마치 오래된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아, 스펀지 비유 좋네요. 연골 아래 뼈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죠, 아까. 네, 맞아요. 흥미롭게도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기 전부터 연골 바로 밑에 있는 뼈, 이걸 연골하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뼈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연골 달기 전부터요? 네. 이게 아마 반복적인 충격에 대한 뼈의 어떤 방어 반응이거나 혹은 미세 손상에 대한 치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가장자리에는 뼈가 가시처럼 뾰족하게 자라나는 골극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이런 뼈의 변화 자체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뼈도 문제군요. 그리고 관절을 타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활막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윤활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골관절염에서는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활막염이라고 하죠. 기계적인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손상된 연골 조각 같은 것들이 활막을 자극하면 염증 세포들이 막 모여들고요. 여기서 분비되는 여러 염증 물질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연골 세포를 자극해서 연골 분해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군요. 네, 이걸 기계적 염질, 메케노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닳는 게 아니라 이런 염증 과정이 동반된다는 게 중요하죠. 아, 단순 마모가 아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된 연골세포 자체가 좀 변해요. 그래서 염증 물질을 막 분비하는 그런 상태, SASP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태가 되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아,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이 통증은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까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은 연골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 분포된 구조물들에서 오는 겁니다. 주변 구조물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염증이 생긴 활막, 또 관절액이 차서 빵빵해진 관절낭, 주변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세 손상으로 부종이 생긴 연골하골, 이런 것들이 주요 통증 유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 군데서 올 수 있군요. 네, 실제로 MRI 검사에서 보이는 활막염 소견이나 골수부종 소견이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또 무릎 주변에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
점액낭염이라고 하죠. 이것도 흔한 통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통증 양상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움직일 때만 아프다가 병이 좀 진행되면 가만히 쉬고 있을 때나 밤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밤에도 아프면 힘들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관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증을 전달하고 조절하는 우리 신경계 자체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걸 수 있습니다. 신경계 변화요? 네, 통증에 더 민감해지는 말초감작이라든지 아니면 뇌에서 통증 신호를 막 증폭시키는 중추감작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통증이 더 만성화되고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군요. 그럼 진단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골관절염은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이랑 의사가 진찰하는 신체 검진 소견을 종합해서 임상적으로 진단합니다. 아, 임상적 진단이 우선이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소견이랑 통증 정도가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초기에는 엑스레이가 완전 정상일 수도 있어서 모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네.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관리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당연히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겠죠. 자료를 보니까 여러 접근법을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네요. 청취자분의 관리 옵션 측면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관리의 핵심은 사실 비약물적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비약물적 치료가 핵심이다. 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 즉 부하를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관절을 보호하는 주변 구조물, 특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담 줄이기와 근육 강화. 그럼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역시 체중 감량이겠네요. 아까 특히 무릎의 효과가 크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통증이나 기능 개선에 상당히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나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특정 관절의 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운동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되는데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아픈데 운동해도 괜찮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운동은 무릎과 고관절, 골관절염 관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권장되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 즉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 모두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요. 네, 근육이 관절을 안정시키고 또 충격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틔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통증이 좀 심하시다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 아니면 실내 자전거 타기, 태극권 같이 관절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부담 적은 운동부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제일 어렵죠. 맞아요. 이게 사실 가장 큰 과제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격려를 해드리고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혹시 그 O자나 X자 다리 교정을 위한 보조기나 특수 신발 같은 건 어떤가요?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착용하기가 좀 불편하거나 자꾸 미끄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꾸준히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도가 좀 낮다고 하죠. 아, 쓰기 힘들면 소용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냥 무릎 보호대처럼 생긴 단순한 네오프렌 슬리브 있잖아요. 그것만 착용해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건 환자분들이 비교적 좀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침술 같은 경우도 일부 환자에게는 위약 효과 이상의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일 수 있고요. 아주 심한 통증에는 고주파 신경 차단술 같은 시술도 고려될 수는 있지만 아직 장기적인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약물적 치료가 핵심이지만 그래도 통증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겠죠? 어떤 약들이 주로 사용되나요? 우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아직까지 골관절염 질환 자체의 진행을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 없군요. 네, 약물 치료는 어디까지나 증상 자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상품명으로는 타이레놀이죠. 이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효과는 좀 제한적입니다.
효과가 크진 않군요. 그럼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 엔세이즈라고 하는 거요. 이건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통증이나 염증 완화 효과가 더 큽니다.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 즉 국소 제제도 있는데요. 네. 무릎이나 손처럼 피부에 좀 가까운 관절에는 우선 바르는 약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이 적어서 부작용 위험이 낮기 때문이죠. 물론 피부 자극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아, 바르는 약이 더 안전하군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먹는 약은 효과는 좋지만 잘 아시다시피 속쓰림이나 심하면 위장출혈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 위험이 있고요. 또 심혈관계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 신장기능 저하 같은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많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을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겠군요. 그럼 관절에 직접 맞는 주사요법은 어떤가요? 왜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골 주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스테로이드, 즉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는 관절 안에 염증이 좀 심할 때 통증 완화에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요? 네, 효과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반응 차이는 좀 큽니다. 예전에는 반복적으로 맞으면 연골 손상을 좀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질병 진행 자체나 나중에 수술받을 확률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연골 주사는요? 히알루론산 주사. 그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는요. 사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래서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주사나 PIP,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같은 것들도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많이 부족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 외 혹시 고려해볼 만한 다른 약이나 영양제 같은 게 있을까요?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는 골관절염 통증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효과는 별로 없는데 중독 위험만 크기 때문이죠. 네, 그건 피해야겠네요. 네. 항우울제의 일종인 둘록세틴이라는 약이 만성 골관절염 통증에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는데요. 일부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영양제는 워낙 많이들 드시지만 대규모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글루코사민 효과 없군요. 네, 커큐민, 강황 성분이죠. 이건 항연 효과가 있어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좀 있고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GLP-1 작용제라는 약이 무릎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나와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새로운 약도 있네요. 네, 결국 최적의 약물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나 반응을 잘 보면서 좀 신중하게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치료 효과에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네네. 심리적인 기대감이나 믿음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주사 치료에서 더 그렇고요. 아, 심리적인 요인도 크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수술이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시행했던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 속을 그냥 씻어내거나 너덜너덜한 걸 다듬어 주거나 퇴행성으로 찌러진 반월성 연골판을 잘라내는 수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수술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가짜 수술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없었어요. 아, 관절경 수술이 효과가 없다니 좀 충격인데요. 네, 퇴행성 변화에 대한 단순 관절경 수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하지 않죠. 그럼 효과가 입증된 수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옷자다리 교정을 위해서 뼈를 잘라서 각도를 바꾸는 절골술이라든지 아니면 무릎에 손상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단일구획 치환술 같은 경우는 특정 환자분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고 전체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술은 역시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고관절이나 무릎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거죠. 인공관절 수술. 네. 다른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효과나 기능 개선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효과가 크군요. 네. 다만 수술 시기를 너무 오랫동안 미루다가 근력이 너무 심하게 약화되거나 관절 변형이 아주 심해지면 수술을 해도 회복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타이밍도 중요하군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골관절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마모 현상이 아니라 연골, 뼈, 활막 같은 관절 전체의 문제, 즉 관절 부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유전, 원래 타고난 관절 모양, 과거 부상 경험 같은 어떤 취약성 요인과 비만이나 관절의 과도한 사용 같은 부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요. 그렇죠. 관리의 핵심은 뭐니 해도 운동과 체중 감량 같은 비약물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약물이나 주사는 증상 조절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며 수술은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을 때 고려하는 마지막 선택지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엑스레이상 보이는 구조적인 변화랑 실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나 기능 저하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생활 목표에 맞춰서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골관절염이 단순히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계적 염증, 또 노화된 세포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세포 노화 등 상당히 능동적인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래의 연구는 어떻게 이런 초기의 염증 신호나 세포 노화 과정을 표적으로 삼아서 관절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기 전에 미리 개입함으로써 골관절염을 예방하거나 훨씬 더 초기에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